지금부터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 가족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연구원 최진희입니다. 오늘 행사는 비혼동거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표와 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최소의 인원만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이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 가족정책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함께하는 삶, 가족, 그리고 정책 이야기입니다. 본 포럼은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 또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여겨지던 가족 구성의 비중은 감소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변화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혼 동거도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 생활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국민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변화하는 현실과는 다소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되는 비혼동거 실태조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비혼동거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시선과 불이익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위를 둘러봐도 사실 지금 결혼과 동거랄까요? 이게 꼭 옛날처럼 이렇게 전형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딸이 둘이 있고 그 정년기 딸이고 그 주변에 결혼과 관련된 관행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처럼 결혼하고 결혼 신고하고 같이 살고 이 세 개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조합은 별로 없어 보여요. 보니까 결혼을 했지만 1년 넘도록 신고를 안 하는 부부도 많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그런 커플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커플은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무슨 미국의 비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한 그런 커플도 있었고 또 상당히 다양한 커플이 있는데 이젠 저도 그 친구는 그냥 결혼식 안 하고 산대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옛날처럼 이렇게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비혼 동거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생활의 모습이 법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맡아주신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실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김영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님,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송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된 차관님의 축사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함께하는 삶, 가족, 그리고 정책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포럼을 주관해 주신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와 자장을 맡아주신 김영남 박사님, 김선미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은 2012년 45.9%에서 2020년 59.7%로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율도 2012년 22.4%에서 2020년 30.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미혼, 비혼 인구의 증가, 고령화, 그리고 1, 2인 가구의 확산, 사회적 다양성 확대 욕구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가족 관련 법률과 제도는 현실 속에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률원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거나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포럼은 비혼 동거 가족이 늘고 있는 데 주목하여 혼인과 혈연관계 이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미혼부, 동거가족 등 그동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혼인 여부 등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논의해 주신 내용이 향후 가족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족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준비된 발표를 듣고 각 분야 5명의 전문가께서 상호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의 진행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비한 후에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와 함께 가족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님께서 비혼 동거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연구위원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입니다.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발표에 앞서서 이 비혼동거 실태조사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비혼동거에 대한 뭐 통계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가족 실태조사에서 비혼동거의 규모를 좀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설계해서 넣고자 하였으나 거기에서는 그냥 비혼동거가 대충 몇 %가 되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도의 문항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가족 실태조사의 부가 연구 조사로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생활 실태를 좀 파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조사가 그 전국 가족 실태조사의 부가 연구조사로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상 이제 조사 문항들을 설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는 가족 다양성 관점에서 이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저출산 심화와 비혼동거를 같이 연동시켜서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상 전국 가족 실태조사의 부가 연구조사로 시작된 이 비혼동거 실태조사는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형성한 가족들이 일반적인 가족들과 어떻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라는 그런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에 대한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 문항들과 조사의 목적이 좀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일반 국민 중에서 현재 조사 시점 현재 동거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하였고요. 목표 표본을 3,000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수집된 사례는 3,007명입니다. 근데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비혼동거는 모집단 정보도 없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조사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집단이고요. 이미 조사를 해보신 그 토론자이신 변수정 박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모집단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 일반적인 뭐 확률 표집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패널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사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비혼동거 가족을 조사하고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동거 생활에 대한 부분들, 파트너 관계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경제적인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 항상 조사가 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 있는 문항들을 똑같이 사용한 부분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응답자를 보시면 사실 저희가 응답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3개월 미만은 포함해야 되느냐 마느냐, 조사 시점에 동거한 지 하루가 된 사람을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혼동거에 대한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마련에서 논쟁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디베이트를 했고요. 그렇지만 가족 다양성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기간, 동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두지 않고 조사 시점 현재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면 조사 대상에 넣는 걸로 했고 그리고 과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넣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3,007명이 사례가 수집이 됐고 이 중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1022명이고요. 과거에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83명인데 현재 동거자 중에서 과거에 동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양쪽에 같이
카운트가 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보면 일단 남성이 좀 60% 정도로 조금 더 있고요.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요. 교육 수준은 아무래도 온라인 패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동거생활 실태라든지 자녀관계라든지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이 문항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과거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 과거 동거 생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발표하는 경우는 현재 동거하는 1022명이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거 사유를 보면 저희가 1, 2, 3순위를 응답하게 했는데 중복 응답을 보시면 정말 제일 많은 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곧 결혼할 것이라서, 그리고 아직 나이가 일어서, 그리고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는 25.6%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대 같은 경우에 20대나 30대, 40대, 50대 다 자연스럽게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 두 번째 사유나 세 번째 사유를 보면 20대는 약간 결혼하기에 이르다, 30대는 집이 없어서, 40대와 50대는 형식적인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사실 중장년 이후에 비혼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법률론의 무거움 때문에 그냥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성별 연령별로 조금 구분해서 보면 남성 20대와 30대 같은 경우 여전히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많지만 그리고 여전히 20대는 나이 때문에 있는 것이 많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소득 문제가, 소득이 좀 적어서가 있고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30대를 보시면 여성 30대는 사실은 그 약간 결혼과 앞으로 비혼으로 갈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기인데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가 두 번째로 많고요. 형식적인 결혼 제도에 매이기 싫어서, 그 다음에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데, 살짝 우리 사회에서 그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여성들이 훨씬 많고 여성들이 좀 더 남성과 다른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거나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거의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이제 조사 문항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막 뽑아낸 건데, 주거 생활비 공동 부담하니까 생활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 또는 안정감을 느꼈다, 또는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 의무감이 좀 적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동거는 상대와 집안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분담할 수 있다,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헤어지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결혼으로 갈 건지, 이런 문항들을 저희가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의 그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함으로써 결혼 여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8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존중된다. 그리고 그 집안일의 구분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거의 60% 이상이었고요. 성별로 보면 특히 남녀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그 명절과 가족 행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은 제도에 들어갔을 때 가족 관계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이 많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남성은 그 여성이 훨씬 더 동의도가 높은 거죠. 특히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우 그렇다고 강하게 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 부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것이 그 가족 법률론에 의한 가족 형성 시에 따라오게 되는 가족 관계에 대한 의무나 자녀 출산에 대한 의무로부터 약간 자유로 부담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거로 인한 불편함 경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족 실태 조사와 동일하게 문항을 설계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족 실태,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것이 그 저희 쪽이 조금 더 비혼 동거를 직접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비혼 동거를 법률론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문항을 물어봤는데,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 같은 응답자보다는 훨씬 더 이런 불편한 경험이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 해서도 대부분 60% 정도가 그렇다. 결국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배우자로서나 가족으로서의 그 생활은 실질적으로 가족이지만 약간 그런 지위를 어떤 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수혜를 받을 때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게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거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느냐 보면 부모들에게는 조금 알리지만 자녀에게는 조금 덜 알리는 경향이 있고 경제생활 관리를 보면 공동으로 협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보면은요, 만족하는 비율이 63%, 남성이 64.2, 여성이 61.7%인데요. 이거를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 나온 부부 관계, 배우자 관계랑 비교를 해보면 전국 가족 실태 조사에서는 남녀 간 만족도 차이가 조금 큰데요. 여기 비혼동거 파트너는 남녀 간 만족도 차이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족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가사 수행을 보면 둘이 똑같이 하는 비율이 70%, 61.4%라서 전국 가족 실태 조사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 경험은 전국 가족 실태 조사의 전국 가족 실태 조사의 배우자 관계는 사실은 사실혼도 포함하긴 합니다. 법률혼도 있고 사실혼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일단 파트너와의 갈등 경험이나 헤어진 고민은 전국 가족 실태 조사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서 약간의 좀 불안정한 관계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헤어짐이 쉽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트너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보면 법률혼 비교와 비교해서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한 부부 관계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아니다가 더 높습니다. 65.3%.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률혼 부부와 다를 바 없지만 현실에서는 약간의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비혼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수혜가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뭐 50% 이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혼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현실상에서 제도적 불이익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확인이 됐고요. 부모와의 교류나 원가족과의 교류를 보면 뭐 안부를 묻거나 정기 가족 모임이나 생일이나 이런 거는 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제사나 경조사 같은 경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교류하지만 약간 어떤 확대 가족적인 가족 의례라든지 문화에서는 조금 교류를 덜하는 경향을 확인해서 실제 이 파트너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시사점을 보면 파트너 관계는 긍정적입니다. 관계 만족도 높고 가사 분담 잘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갈등 헤어질 경험도 더 많고요. 그래서 살짝 이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시소를 타고 있는 파트너 관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제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만족하지만 그 현실에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가족과의 교류에서도 보면 사실 부모, 자녀 이렇게 이렇게 남녀 성별로 굉장히 분석한 내용이 보고서에는 있는데요. 남성들이 응답했을 때는 조금 더 교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혼동거 가족도 약간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파트너 관계는 대등하고 평등하지만 확대 가족 문화 안에서 남녀로 부부처럼 보일 때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가족 문화에서 남녀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자유롭지만 가족들과 학대 가족과 어울렸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우리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학대 가족적인 문화, 남성 중심 문화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거 가족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가족 실태 조사 문항하고 동일한 문항으로 설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문항은 3,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과 현재 동거하는 사람 모두를 조사를 했을 때 보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은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다,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다, 이런 데 보면 가족 실태 조사 응답자보다는 혈연이나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비율은 좀 낮고요. 그냥 서로 함께 주거하고 생활 공유하는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응답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소를 보면 이혼 재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뭐 비혼 독신 등등에 대해서 전국 가족 실태 조사의 가구원 응답자들과는 훨씬 동의 수준이 높아서 이 사람들은 비혼 동거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다양한 가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수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한 인식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족 실태 조사 안에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고 장례식도 가족 중심,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가부장적인 가족 호칭 개선, 뭐 부부가 각자 더 세게 이제 추석이 앞인데 명절을 각자 자기 집에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문항이 있었는데요. 가족 실태 조사하고 볼 때 연령별 동의 패턴은 비슷하지만 뚜렷하게 비혼 동거 응답자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약간 이 가족 의례 문화에 대한 인식들도 훨씬 우리 사회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그리고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거가족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면 그 동의하는 비율인데요. 수술 동의서라든지 이럴 때 동거인도 법적인 배우자가 동일하게 해달라 65.4%고요.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법률혼 부부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부모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도록 해달라는 데 대해서도 60%가 동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좀 동의 비율이 50% 가까이 나오는데 상속과 유족연금에서는 조금 순서가 비율이 낮아서 43.2%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이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족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족 가치관 이런 데 대해서 훨씬 전국 가족 실태 조사의 일반 국민 응답자보다 비혼 동거 가족이 훨씬 더 수용적이다. 그러니까 뭐 가족은 새롭게 내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동의 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더 수용적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커플들이 동거 관계는 결혼한 법률혼의 부부와 동일하게 어떤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성이나 30대 이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동거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데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동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약간의 불이익들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자기들 생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비율이 좀 낮은 것들은 아마 실질적으로 자녀를 안 낳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혼 동거를 하는 거꾸로 된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살지만 그리고 사유 자체도 거창한 이유가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다.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적인 불이익이 아마 개선이 되면 이러한 이들의 자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보면 비혼 동거 가족들도 뭐랄까요? 비혼 동거 관계에서도 가족에 대해서 의무감이나 책임감, 돌봄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담과 부양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조사한 게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고 40, 50대 중장년도 있는데 물론 숫자의 비율은 적지만 성별이나 연령별로 의식이나 욕구가 달라서 단일하게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어떤 연령층에 따른 정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혼 동거 가족 실태 조사를 하면서 비혼 동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해봤는데요. 1000명 정도를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설득하게 비혼 동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제일 먼저 이미지 동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를 떠올리느냐.
대체로 20, 30대 청년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혼동거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40, 50대 중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법률혼으로 이어지지 않죠. 20, 30대는 법률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나온 비율은 부정적이라는 이미지에 부정적이다. 5점 척도로 봤을 때 4.5점이 부정적인데요. 부정적이라는 것의 퍼센티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은 약간 오류인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연령대의 커플은 청년 커플의 동거입니다. 황혼 재혼 커플의 동거에 대해서는 13.4%만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동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령대별로 얼마나 다르고 이미지도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황혼 노년기 커플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아마 법률혼을 좀 반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나이에 무슨 법률혼까지, 재산 상속도 복잡한데. 근데 이제 청년 커플에 대해서는 비혼 동거하면 뭐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동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나 비혼 동거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좀 동의도가 높고요. 다만 이제 상속과 유족연금에서 법적 배우자가 동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43.4%, 그러니까 1대1 정도가 찬성과 반대를 해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이제 비혼동거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했고요. 많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김영란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발표에 대한 토론은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혼 동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정책적 함의 연구자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현장에서 들어보는데 좀 감명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실태조사에서 배제됐던 비혼 동거 실태에 대해서 부가적인 연구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이외에 일반 국민에 대한 인식 조사까지 겸해서 하셨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5분의 토론자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모셨어요. 그래서 각 8분 내지 9분 정도씩 할애해 드리고요. 미리 다 준비해 오셨지만 다양한 견해, 다각도의 조명을 통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최초의 정부 조사인 만큼 정말 새롭고 활기찬 그런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입니다. 오늘 우선 이런 의미 있는 조사 결과 공유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 토론에서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실태나 이 통계 구축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하고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혼인이라 하면 과거에서부터 이제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성인이 되면 다들 결혼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통계를 내거나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하였다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있다 없다 상태로만 구분을 해도 그 통계가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그 상태로도 충분히 이제 개인의 결혼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서 누가 이렇게 집중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규모 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은 잡혀오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변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동거라는 것이 과거에 생각하던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잠깐 거치는 이런 생활 양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기보다는 어떠한 단기간에 거치는 그러한 기간에 한정되는 생활 방식으로 생각되지 않고, 동거를 택해서 결혼 대신 택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가족으로 포함하고 가족으로서의 권리나 그런 욕구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중요하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인 인구 통계에서도 이런 조사를 같이 실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행정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정 통계는 지금 당연히 결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만 나오고 있는데요. 혼인 건수가 뭐 줄었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이제 2000년만 해도 33만 건이었지만 이제 2020년에는 21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 혼인 건수가 실제 주는 것과 더해서 혼인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처럼 과거에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개념은 정말 비율이 되게 낮아져서 16.8%밖에 되지 않고, 결혼은 정말 선택이라는 입장이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혼인 통계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제 혼인이 진짜 줄고 있다는 것이 과연 그럼 누군가와 정말 결합하지 않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친밀한 관계가 없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닐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친밀한 누군가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혼인 건수만을 계산해서는 이런 행정 통계만으로는 이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조사를 수행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가에서 동거가족의 실태를 파악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상자들을 뭐 샘플을 물론 표집을 하기가 어렵지만 3,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동거하시는 분만 해도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조금 작게 했던 조사들보다는 동거 사실 관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또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트렌드나 그 경향 파악뿐만 아니라 세대와 성별을 교차할 수 있는 조사 결과,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앞으로의 발전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사가 계속돼야 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는 조사, 단편적인 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해나가고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보여주고 또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뭐 인식적인, 인권적인,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사실 통계나 조사가 사회 현상보다 앞서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가족 다양성 문제나 이제 그 동거 관계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정도면 이제 조사나 통계나 이제 조사에서 이렇게 좀 동거 가족들을 포함하고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나 가구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이제 인구총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사로는 현재 동거가족의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혼인 상태를 파악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서는 가구 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가구주와의 관계를 처음에 묻게 되는데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파트너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배우자라는 것 단일 항목으로 선택지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라 하면 이제 동거 관계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하게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상태에서의 선택 항목을 보면 이제 2010년까지는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혼인 상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데, 2015년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 배우자 있음 다음에 동거라는 카테고리를 혼인 상태에서 인구총조사에서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공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비율이 굉장히 작거나 신뢰도의 측면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되었지만 다시 그래서 20년도에는 오히려 10년도의 조사 항목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4개의 카테고리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통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인 혼인이 아닌 분들의 다른 등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파악할 방법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만 남아있지, 그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그 단계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실태 조사나 다른 대규모 전국 단위 조사에서 그 안에서 그냥 이제 가구 조사인 대부분 가구 조사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혼인 상태나 혼인 신고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뭐 우리 그 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준인데요. 이제 그런 그
그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혼인 상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여러 번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문을 다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제 사회조사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200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혼인 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이 4가지로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2006년에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혼인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거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다시 2008년과 9년에는 그 질문이 추가 질문이 사라지게 되고 2010년에 다시 나타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최근까지 잘 이어오다가 2018년도에 아까 인구 총조사에서의 시도와 같이 동거를 이제 혼인 상태에 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율이 0.3%밖에 나오지 0.5% 아무튼 내외로 나오게 돼서 이것도 이제 2020년에 다시 이제 이런 옛날 방식으로 4개의 카테고리에서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혼인신고 여부를 묻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면 대략 2% 정도가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가 살고 있다라는 응답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다고 해서 자꾸 이게 바꿔지거나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일반 그 시계열이나 이런 유지에서 좀 좋지 않고 동거 과거를 계속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기까지 한참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센서스를 보시면 거긴 대표자로 표시를 하는데요. 대표자와 어떤 관계이냐일 때 이성 배우자, 이성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동성 배우자, 동성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지금 단일하게 되어 있고요. 배우자 하나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이제 현재 결혼 상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성 간의 결합 하나로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앞으로는 뭐 동성 간의 결합도 볼 수 있고 이성 간의 결합 아니면 파트너, 배우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 이런 트렌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 항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뭐 지원과 혜택 논의는 뭐 제도가 생기면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현재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고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1번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이러한 좀 형태를 유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다양성에 대응해서 가족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이번에 그 시도했던 것과 같은 비혼 동거 가족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자료를 축적하고 합당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비혼 파트너에 대한 그런 정확한 조사 항목을 고정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을 해주신 거죠. 미국의 사례도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와주셨는데요. 김영정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정입니다. 자료는 이제 새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이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지를 연구자로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처음 시작은 이 비혼 동거 실태를 파악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걸 좀 제가 연구진을 대신해서 조금 더 강조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비혼 동거 실태를 파악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비혼 동거를 선택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천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다양한 관계, 다양한 사회적 결합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존재와 경험을 가시화함으로써 일단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동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이들 당사자들이 결혼 법률론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방식의 관계를 실천했다라는 점을 좀 주로 바라볼 때 좀 가족 실천의 이해가 더 깊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혼동거 가족 실태를 살펴보면서 기존 가족 문화의 문제점을 역으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나 혈연으로 형성된 가족이 갖고 있는 불평등하고 뭐 때로는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결혼과 가족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결혼제도 바깥의 가족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비혼동거 가족 실태 파악을 한다는 거는 가족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자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의 가족 정책에는 옛날부터 이제 다양한 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몇 가지 유형의 좀 제한적인 유형만 지원을 하면서 취약 가족, 위기 가족 이런 집단으로 좀 낙인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 위주로 정책 사업이 구성되었던 점이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실제로 이제는 좀 이것이 개선이 되려는 노력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좀 더 적절한 제도 개선을 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이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성애 동거 커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혼이라는 이제 조건을 달아서 어쨌든 일부나마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제도안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의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제도 수용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밖에 다른 그 관계들, 다른 그 생활 공동체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되기에는 조금 멀리 있어 보여서 좀 이들을 좀 논의에 같이 포함시켜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산할 수 있는 가족을 구분하고 이들만의 제도적 수용을 용인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출생률을 명목으로 한 제한적 수용은 완벽한 이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제도 밖 가족의 권리 보장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애에 기반한 커플로 대상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관계들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비혼, 비혈연 생활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제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 성적 친밀성이 가족 구성의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애적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관계의 정서적 연대감이나 돌봄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향성들이 드러났는데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서울시 거주하는 비혼 비혈연 가구 생활자들의 생활 경험과 정책 욕구 조사를 소규모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향성에서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조사 결과 힘을 실어드리는 차원에서 조금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비혼 비혈연 생활 공동체들이 법률혼 배우자나 혈족 관계에서 한계로 느꼈던 부분, 가족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드러났고요. 성역학 기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리고 살림과 돌봄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아까 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수행했던 조사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주거비, 가사노동, 돌봄 같은 것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이기도 했고요. 좀 더 가족 내에서 소통이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실천은 하면서도 가족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식을 가지고도 있어서,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로부터의 제외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보다도 정부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정책으로는 지금 현재 신혼부부 또는 청년으로 제한된 주거 지원 정책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것이라든가, 수술 동의서 등 의료 결정권, 이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조사도 하고 여러 뭐 가족은 변하고 있다, 가족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도가 변화해야 되고 정책이 많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 가지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민법을 비롯해서 법률 재개정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뭐 법을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예를 들면 생활동반자 제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노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또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 기반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소소한 그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돌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들의 의료보호자 자격 인정이라든가 장래 권리 인정,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연고자의 기준을 확대한다든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나 뭐 주택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복리후생제도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제 겪는 불합리한 것들로 많이들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복리후생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법으로 정해져서 이거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직장 내에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추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이번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기초 자료가 다양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디어에서 그 가족의 통념을 계속해서 고착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라든지 시민교육들이 반드시 이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잘 저희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연구자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 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3가지로 강조해 주시고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비혼, 비혈연, 사회적 공동체까지 논의가 확장될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3가지 정책 과제, 돌봄의 권리, 경제적 권리뿐 아니라 인식 개선, 이 범주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포괄하셔가지고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토론 3번째인데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와주셨네요. 박광동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 실태조사는 실은 기존의 어떤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전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논의의 장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적인 장이 확대될 것인데 기준을 좀 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선 어떤 기준으로 봐야지 제도적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저는 2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포용이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 이건 아마 이제 연대라는 개념으로 포섭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 가족이라는 부분이 어떤 발전 형태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봐야지 해외 입법 사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일 처음에는 가족 중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중심의 가족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자식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죠.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범주를 넘어서서 확대된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어떤 연대라든가 공동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이런 가족 범위의 확대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첫 단계가 이제 해외 입법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새로운 확대된 가족 형태의 다양성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노력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가족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부분이 변경됐을 때 국회라든가 이런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보면 저희 국회에서 이제 입법들이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느냐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국회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들을 보면 이제 가족의 개념을 조금 삭제하자. 이 의미는 뭐냐면 가족의 범주를 너무 법률에 규정되다 보니 너무 협의로 보호하게 되니 이것을 확대시켜서 가족 범주를 좀 폭넓게 확인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다른 반증이 무엇이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가족이라는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실태조사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적 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제도적인 틀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을 하나 내린 게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법률에 이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한다라는 부분에 너무 한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 예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가족제도라는 것이 너무 전통이라는 개념을 우선하다 보니 개인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의사결정을 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범주까지도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제도적인 틀 안에서도 이 가족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범주는 마련해 뒀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제도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 제도와 관련돼서 이것을 포섭할 수 없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혼 제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동거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주 안에 이걸 다 포섭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그 요건들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입법례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즉 해외 입법례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가마다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나 공통적인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조입니다. 첫 번째 이런 뭐 동성혼이라든가 아니면 동거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현행 법률론과 관련된 부분의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근거는 뭐냐면 개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족이라는 범주가 확대됐고 그 가족이 건전한 가족 생활이 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뭐 모든 유럽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지금 법률론이라든가 비법률론의 어떤 가족 형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구축이 조금 불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지원이라든가 보호를 같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해외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제도화할 때 볼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및 사회적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지금 가족 형태를 넓히는 범위에 관해서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와 다른 비혼동거 관련된 국민의 법의식도 실태조사와 비슷한 부분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국가 주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냐, 입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죠.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이런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왜 입법이 필요하느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입법의 필요성 부분들을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제도권 범주 안에서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것들이 관리됨으로써 더욱더 안전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법률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이제 예컨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입법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거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해외 입법 사례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형태의 입법 모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해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가족과 관련된 부분의 범주를 넓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포용과 공동체의 인정이라는 부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혼동거 가족의 보호라든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보완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법제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발전적 형태의 어떤 가족 형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는데요. 자료집에 그 해외 입법 사례, 그러니까 비혼 동거 관련 프랑스, 스웨덴, 대만, 영국, 독일 부분이 저희가 시간을 드렸으면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지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에 내부화할 부분이 있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점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와주셨습니다. 조은주 사회학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논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가족이 사실 이제 다차원적으로 지금 변화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논쟁이나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지금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사실은 그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가족이죠. 그리고 그 가족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변동과 함께 그런 종류의 어떤 가족의 형태는 변화의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결혼제도나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상정했던 표준화된 생애주기가 있었잖아요. 뭐 교육을 마치면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마친 후에는 뭐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고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해서 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종류의 생애주기가 사실 이제 완전히 다 거의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연령 동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한 생애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경향은 혼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동거관계를 확대시킬 개연성이 당연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동거라는 게 결혼제도 외부의 파트너 관계를 이렇게 지칭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관계를 지속하면서 함께 산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와 유사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내부에서 어떤 동거관계에서 아주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동거관계 안에 사실은 굉장히 이질성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종류의 그런 동거관계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이걸 우리가
그 어떤 종류의 경험들이 그런 동거 관계의 파트너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가족 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포착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면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혼 동거 실태 조사가 이런 변화에 직면해서 사실 그런 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고 탐색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단 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실태조사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령별 분포를 보면 사실 그 60세 이상이 4.9%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60대 혹은 그 이상의 노년층에서 사실 굉장히 동거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주변에서도 그 비슷하게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사실 이걸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 실태조사에서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갤럽 패널 가입자의 연령 분포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확대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노년층에서 60대 이상에서 사실 굉장히 동거관계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뭐 아무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 60대 이상의 이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동거관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와 유형과 경험들을 좀 이렇게 좀 찾아내고 좀 가시화시켜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60대 이상에서 동거기간 10년 이상의 비중이 43.8%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좀 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미 발표에서 너무 김영란 박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연령대에 따른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차이들을 서술해 주신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모든 연령대에서 아무 예외도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동거관계에 진입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관계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선택지로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역시 이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혼인관계에서의 만족도보다 비혼 동거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고 성별 차이도 적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왜 대체 젊은 층에서 혹은 전반적으로 결혼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의 우회적인 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의 어떤 삶의 만족도가 혹은 관계 내적인 만족도가 물론 감소해야 될 것이 많을 수는 있지만 비혼 동거 관계에서보다 높지 않다면 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점점 더. 그런 현상들이 혹은 가사 수행에서의 어떤 평등한 분배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경험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런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결혼관계 이외의 다양한 가족관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파트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갈등이나 의견 충돌 경험에 대해서 동거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혼인관계가. 근데 이게 과연 그 관계의 불안정성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좀 저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갈등이나 의견 충돌도 상호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양식인 거죠. 그런 혼인 관계에서 이를테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더 적게 경험한다는 것이 그 관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거나 혹은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호작용의 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뭐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발표에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동거라는 이 어휘 자체가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관계의 패턴이라는 게 사실 20대 이 동거, 혼전 동거 뭐 이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대든 혹은 20대부터 뭐 60대까지 이 동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응답자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났다는 이런 일관된 경향이라는 게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일관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구체적인 정책, 뭐 제도적 과제 등은 이제 뒤이어서 송효진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고 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가치 판단이나 혹은 가치 평가의 차원 이전에 저희 이거 인지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동의하든 혹은 동의하지 않든 이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변화, 이런 가족의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일관된 방향으로 비가역적으로 다른 사회에서 이미 거쳐왔던 어떤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어떤 공통된 기조를 볼 수 있었다고 박강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동일하게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가족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이 변화하는 가족과 혹은 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재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보다 전면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의 해석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발제자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토론에서 그러니까 아직 모집단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앞선 토론자께서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넣어서 전국 단위 조사를 해서 모집단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토론에서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거는 이 비혼 동거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삶을 택하시는 분들 안에서 정말 다양성이 있는데 그 내부 다양성을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질적 연구도 시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저희가 마지막 토론에 왔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번 이 연구도 같이 하신 걸로 아닌가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가장 근거리에서 와주셨는데 송효진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입니다. 네,
저희가 연구자들로서도 그렇고 정책 연구를 하면서도 너무 기다렸던 그런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결과 보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 뭐 제도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사 결과 말씀해 주시는 거 이제 보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진짜 이제 있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현재 동거 중인 경우 동거 관계를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결과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그 우리 사회에서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저희 뭐 친구 시어머님도 재혼하셨는데 그냥 그 어머님하고 혼인 신고 안 하시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살고 그런 이제 케이스들 사례들 주변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떻게 살고 계시고 또 뭐 진짜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조사를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좀 더 이제 탄탄하고 쫀쫀한 이런 통계가 구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우리 변화된 가족 현실과 제도가 이렇게 갭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탁 이제 눈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토론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변화된 가족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제도를 좀 정비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광도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법제에 대해서 이제 물꼬를 이제 해외 사례와 함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방향성과 우리가 고민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게 현실의 가족이 배제되는 기준으로서 이제 우리 민법상의 가족 범위 조항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이제 어떤 입법적 효과와는 좀 달리 지금 이미 현실과의 갭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이제 민법 제 779조는 호주 제도의 폐지로 가아 개념이 민법에서 폐지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타협의 산물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우리 민법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법전과 같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입법례는 2005년 이전에 우리 민법 역사에도 사실은 나오지 않고요. 네, 이거는 호주 제도에 가하고 가족의 범위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민법을 제정할 때 이미 이제 서구에 이미 이제 근대 민법전을 가지고 발전시켜온 다른 나라의 민법전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개수를 했는데 뭐 프랑스 민법전 이래 어떠한 민법전에서도 이런 식의 가족 범위 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좋은 사례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전혀 지금 그렇지 않게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가족 변화에 우리가 제도가 이렇게 굉장히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법 당시부터 사실 이 이제 민법 제 779조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현실의 다양한 가족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법률상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요. 또 이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의 규정은 뭐 민법 안에서는 별다른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 평가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법률에서 다른 제도나 정책의 취지와 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어떻게 이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이제 고려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민법의 가족 개념이 차용되거나 준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민법 제 779조가 어떤 다양한 현실의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변화하는 가족
또 꼭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정책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제 민법 제 779조는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거시적인 얘기긴 한데 그 민법에서 이제 특히 이제 혼인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하고 있는 게 약혼, 혼인 요 파트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홍돈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미 그 이제 어떤 넓은 의미의 혼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규율한 그런 민사 법제 파트에서 혼인 신고한 법률혼 이외에도 뭐 동거라든지 뭐 생활 동반자 관계라든지 팍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법전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언급을 이제 규정에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래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그 가족 변화를 반영을 해서 이제 파트너 관계 어떤 부부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민법전에서 이미 법률혼 말고도 다른 이제 형태의 관계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렇게 이제 가족 변화에 이제 맞추어서 어떤 새로운 가족 형태와 또 그런 어떤 꼭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비혼 동거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또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 또 이제 팍스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을 다 민법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민법이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열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 우리 민법전이 너무 이제 편협한 어떤 혼인제도 하나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정책의 기본법이 우리 이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죠. 근데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역시 이제 가족의 개념도 굉장히 이제 협소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실태조사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비혼 동거 가족은 법적으로는 가족정책의 대상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책적 지원을 할 만한 근거가 건강법에는 없죠. 가족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서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고 유연한 가족 지원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들이 아까 박광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국회 계류 중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민법보다 더 시급한 것 같아요. 당장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원하고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가족들이 완전히 이제 지원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죠. 비혼 동거 가정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족 변화에 발맞춰서 법률은 이외에 다른 이제 방식으로 관계를 이제 맺고 또 이제 삶을 함께 하고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든지 뭐 생활 동반자법이나 또 밖에 또 서구 유럽의 이제 국가들 중에 뭐 동거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제 민법전에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비혼 동거 가정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법률은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선택권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외의 비혼 동거 관계의 가족 구성의 선택을 제도에서 보장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토대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는 신고 등록을 통해 원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도화를 통해 일정 유형의 관계가 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도화로 편입되지는 않도록 또 제도 밖에 굳이 또 있고 싶은 분들은 또 있을 자유도 함께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제도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연상성산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호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주면서도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또 지향하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앞으로 이제 입법적인 논의에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은 이외의 관계는 굉장히 결이 다양합니다. 배토론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제 우리 판례 및 일부 개벌법에서는 사실혼 관계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규정들 또 판결들이 이제 판례의 법률로서 이제 쭉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판례에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는 굉장히 엄격하죠. 혼인신고 의사만 없을 뿐 이제 혼인의 의사와 실체를 혼인신고만 이제 되어 있지 않을 뿐 이제 혼인의 의사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강한 결합 관계를 이제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넓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비혼 동거까지 이제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비혼 동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라고 할 때 이거보다 한층 더 넓은 우리 논의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의 증가, 혼인율의 감소, 비혼 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법률론 제도밖에 친밀한 동반자 관계의 가족 구성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등록이라든지 성립과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입법적인 뭐 이제 어떤 그 설계가 가능하겠지만 뭐 외국의 경우에는 민법전 안에 그런 파트 한 챕터를 넣어서 이렇게 규정을 한 사례도 있고 별도의 법을 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형식은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게 뭔가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관계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활용도 높게 이제 좀 접근을 하려면 별도의 법도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법 제도적 불이익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의료 장례라든지 이런 돌봄에 수반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사무 처리나 대리를 위한 어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본인이 뭐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개별법을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자관계법에서 이제 출생한 아동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혼인 외의자로 이제 명명이 되고 구분이 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고 부모가 혼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가족 다양성의 증가에 맞추어서 친자관계법도 좀 정비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당이라든지 인적 공제라든지 복지 연금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각자의 그 개별 제도나 정책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그것을 대상을 정비를 해야 되지 무조건 가족이라고 또 혼인신고하지 않았다고 배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제는 무조건 뭐 혼인신고한 거는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배제되고 사실혼까지는 들어오고 이런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런 가족 다양성의 어떤 변화를 반영해서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유언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가족 다양성의 변화와 함께 우리 법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활용도 떨어지고 정비해야 될 좀 부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이 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질적인 연구를 전체 이제 그냥 파트너 관계에 이제
이제 고령 커플들에 대해서 이제 여성 노인의 목소리로 이제 의견을 들은 연구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비혼 동거에 이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그냥 고령 여성들 4분을 이제 한 그룹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세요. 예, 삶의 만족도가 좋으신데 이렇게 주변에 말씀은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보여질까라는 인식의 어떤 평균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차별적 인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정말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이제 강화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정말 가족 상황이나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의 근거는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이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든 평등법이든 뭐 그 법 제목이 어떻든 간에 그 근거는 꼭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 범위를 제한한 민법 779조는 재빨리 삭제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뒷받침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 정책 기본법으로 빨리 개정될 것도 촉구하시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혼 동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 제시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3가지 전제 자료집도 저희가 같이 제공이 되죠. 이 포럼에서 주의 깊게 좀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거를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논의를 지금 두 분의 그러니까 그 입법 관련된 분야에서 오신 토론자들께서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요번에 실시된 최초의 그 조사로부터 이런 필요한 논의들이 이제 가속적으로 촉발이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 그런 장이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된 시간인데 한 7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발제작게 다시 기회를 드려서 토론 전반에 대한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포럼의 핵심은 5분 토론자의 토론 내용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 조사를 해서 조사에 대한 내용을 그냥 발표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많은 토론 내용이 훨씬 더 굉장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조사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 비혼동거 가족 실태 조사는 변순원 박사님 먼저 하셨고 그 위에서 제가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라는 거를 사실은 케이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거를 변순원 박사님이 해놓으셨던 걸 많이 참고하고 거기에 도움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사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요. 말씀처럼 김영정 박사님이나 그 조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그 집단 내 다양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례 규모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 규모를 키우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내셔널 차원의 데이터에서 비혼동거 하고 있는 혼인 형태, 비혼동거의 파트너 관계를 문항에 집어넣어서 파악함으로써 그들로 통해서 다양한 걸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저도 5, 60대의 비혼동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모집단이 많을까? 그거는 사실은 환불 표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 인구 대비 많은 건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이 통과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충분한 수의 통계
그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설계와 이후에 조사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문항 설계에서도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조금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조사 문항도 좀 더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사실 갈등 경험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문항으로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전국 가족조사 응답자와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갈등 경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사실 아예 쇼윈도 부분은 갈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가능한 문항들이 없어서 저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왕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만큼 향후에 가족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등등 해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을 추진하시는 여성가족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결혼이라는 거에 형식 논리는 법률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미 실질적인 결혼 생활,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 건가법 개정이라든지 민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실제 일반 국민들의 파트너 관계와 괴리되는 법률에 대해서 입법을 변화해야 되는 입장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생활을 읽지 못하실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사에 대해서 혹시 또 왜곡해서 보실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미 일반 국민들의 가족 생활은 가족 범위의 확대, 가족 다양성 포용, 개인이 선택한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제도화, 입법화 과정에서 일부 분들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같이 많이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였는데 한 말씀 하시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저희가 가족 실태조사 예비조사를 또 다시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문항도 좀 저희가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네, 발표와 토론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2021년 가족정책 포럼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함께하는 삶, 가족 그리고 정책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